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뇌는 어떻게 자존감을 설계하는가.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행동들 그리고 사회적인 감정들에 이제 기저에 있는 신경학적인 기제를 밝히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이제 자존감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다 하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책을 냈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간단히 이렇게 실험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른손, 뭐 왼손, 사실 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느낌은 너무 당연하게 아마 다들 느껴지실 거예요. 나의 손, 내 신체의 일부는 내 것이라는 그런 느낌은 워낙에 우리는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부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에 나온 실험은 바로 고무손 착시라는 실험인데요. 이 실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다 고무로 만든 손을 놓고요. 그리고 이 가림막을 쳐서 실제 손은 가림막 건너편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험자가 붓을 사용을 해서 고무손과 실제 자기 손의 똑같은 부분을 계속 이제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조작을 하게 되면 약 한 10초에서 20초 뒤에 앞에 놓여 있는 고무손을 자기 손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뒤에 망치 같은 걸 가지고서 이 고무손을 때리게 되면 굉장히 이제 깜짝 놀라게 되고 마치 내 손이 찍힌 것 같은 그런 통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사실 누가 봐도 이건 고무로 만든 손이고 가짜 손이라는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금세 나의 어떤 신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굉장히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실험이 소개된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미스테리가 잘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런 그런 착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사실 최근에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이런 착시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부위의 이름은 이 측두두정 접합부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이름이죠. 이 위치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위인데요. 이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이 부위인데 이 부위는 보시는 것처럼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 세 부위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실 이 강의에서 이 해부학 명칭이 조금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이제 많은 부위들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제가 이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두정엽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촉각 감각과 관련된 부위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측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은 청각 신호를 처리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후두엽이라고 하는 곳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세 곳이 만나는 곳이 바로 측두두정엽 접합부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통해서 조금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통합하는 곳이에요. 시각, 청각, 촉각은 전부 내가 아닌 외부에 있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이 통합되는 곳이 바로 측두두정 접합부라는 곳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부위를 손상을 시키게 되면 고무손 착시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아마 좀 당황해하실 거예요. 이게 정상인의 뇌를 손상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제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특수한 장비를 써서 뇌의 특정 부위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장비를 이제 TMS라고 합니다. 경두계 자기자극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팔자처럼 생긴 그런 장비를 뇌의 어떤 부위에다가 갖다 대게 되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뇌 부위가 일시적으로 기능이 정지됩니다. 그런 기법인데 들으시기에는 조금 좀 섬찟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안전한 장비입니다.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장비인데 이 장비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측두 두정 접합부를 일시적으로 기능을 정지시키게 되면 고무손 착시를 경험하지 않게 돼요. 그 말은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들을 통합하는 뇌의 기능이 이런 착시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고무손 착시는 고무손으로부터 오는 어떤 시각 정보하고 내 실제 손으로부터 오는 촉각 정보가 서로 어긋나는 상황이에요. 이게 불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 불일치하는 감각 정보를 애써서 하나로 이제 통합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기능을 위해서 바로 측두 두정 접합부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위를 일시적으로 손상시키게 되면 그런 감각 정보들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착시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근데 사실 이런 감각 정보 말고도 우리 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체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신호들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라든가 아니면 내장, 허파 이런 여러 가지 신체 장기들이 끊임없이 우리 뇌로 감각 정보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런 감각 정보는 내부 감각 신호라고 얘기를 해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이죠. 실제로 우리 뇌는 외부 환경보다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고무손 착시 시점에는 시각과 청각 정보뿐만이 아니라 내 신체가 보내는 신호들도 있죠. 내 근육이 보내는 신호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호들은 그럼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생기죠. 사실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에 대한 민감한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그림에 보시는 이런 장비를 착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손에다 이렇게 끼우게 되면 옥시미터라는 이름의 장비인데 아주 간단하게 어떤 이 심박수를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혈류의 흐름을 측정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1분 동안 당신의 심장 박동수를 한번 세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로 실제로 측정을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보고한 심박수와 이 장비로 측정한 심박수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감지를 해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맞히지 못해요. 이 차이가 적은 사람들이 바로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에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를 통해서 신체 신호에 대한 민감도를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신체 신호에 민감한 사람들은 고무손 착시를 잘 경험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들 참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느낌, 나의 신체라고 하는 느낌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신호들이 다 통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자기감이라는 느낌인 거죠. 내 신체가 나의 일부라는 그런 느낌은 우리 신체로가 보내는 신호와 외부 환경이 보내는 신호를 다 통합해서 만들어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에 더 예민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부 신호에 더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신체 신호에 민감한 사람들은 고무손 착시를 잘 경험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실제 손이 이미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걸 나는 어떤 느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근육이 보내는 신호들을 계속 끊임없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각 정보와 촉각 정보가 다른 정보를 보내더라도 여기에 잘 넘어가질 않는 거죠. 여기에 잘 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렇게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정보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보내더라도 거기에 잘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감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재료들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이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실험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신체 내부로부터 오는 신호들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개인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지를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사용하는 정보는 신체 내부로부터 오는 신호밖에 없었어요.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언제 먹을지 뭐 이런 정보들을 우리는 항상 신체로부터 받았죠.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외부 정보들을 쓰게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간이 돼서 아니면 친구들이 먹자고 해서 여러 가지 외부 정보들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 선택을 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내부 신호들을 활용할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외부 신호들에 점점 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즉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쩌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점점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이 담고 있는 정보를 보게 되면 우리의 특정 내부 기관이 뭔가 불균형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신호들을 받습니다. 배가 고프다라는 것도 우리 신체의 어떤 에너지 상태가 불균형 상태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리고 뭔가 통증을 느끼는 것도 우리 신체가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들. 그럼 이제 우리 뇌는 이런 신체로부터의 신호들을 받아서 이런 불균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체온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근육을 움직여서 이제 떨림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열을 발생하게 하죠. 그리고 너무 이제 체온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 다른 어떤 생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는 뇌의 기능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이 발생한 뒤에 이걸 회복하는 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사막 한복판에 갔을 때 갑자기 갈증을 느끼게 되면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이 신호를 받아서 이 불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조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수동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좀 더 이제 다른 방식을 씁니다. 이건 이제 알로스테시스라는 생명 현상이에요. 그건 뭐냐면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전에 이걸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뇌의 기능입니다. 이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점점 더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호들을 활용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알로스테시스라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을지 아니면 물을 챙겨가는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내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어떤 갈증을 미리 예측하고 이걸 방지하는 거죠. 그런 기능을 바로 알로스테시스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뇌는 이 알로스테시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불균형을 예측하고 이걸 방지할 방법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뇌가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일생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대부분 적절하게 이제 해소를 하죠. 이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해소할 때 우리는 그 경험들을 그대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이걸 보상으로 느끼게 됩니다. 불균형을 경험하고 이걸 해소하면 우리는 그걸 보상이라고 느껴요.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이 보상이 되고 나는 그 음식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접근 행동과 회피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다르지만 사실 그 목적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통증도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사건이고요. 통증으로부터 회피하게 되면 우린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 보상이라고 하는 건 이미 발생했거나 아니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어떤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보상이라고 불러요. 사실 배고픔을 달래주는 그런 음식이나 아니면 좀 따분한 강의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 이런 것들도 다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불균형이 크면 클수록 이 불균형이 해소될 때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쾌감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부러 쾌감을 늘리기 위해서 불균형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균형이 해소됐을 때 나는 쾌감을 느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실 고통과 어떤 쾌감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고통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고통이 사라질 때 느끼는 쾌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일부러 불균형을 유발시켜서 이게 해소될 때의 쾌감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암벽 등반이라든가 뭐 공포 영화 아니면 롤러코스터 이런 행동들을 말할 수가 있죠. 분명히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이게 비교적 쉽게 해소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죠. 그럼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쾌감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알로스테시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최대한 일찍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효율적인 보상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그럼 이런 걸 찾을 때마다 이걸 학습하고 이걸 직관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알로스테시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보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음식이나 물 같은 그런 1차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경험하게 될 불균형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죠. 그게 바로 알로스테시스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돈이죠. 돈과 같은 거는 사실 우리의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불균형을 미리 방지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2차적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 2차적 보상이 1차적 보상과 굉장히 다른 면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두드러진 특징을 뽑자면 바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뭐냐면 다른 보상들, 1차적 보상들에 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보상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라든가 물 같은 거는 항상 개별적으로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어떤 불균형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2차적인 보상은 가장 효율적인 보상이고 이것만 내가 얻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2차적인 보상들 중에서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효율적인 보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회적 보상입니다. 이 아기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신체 향상성의 불균형을 경험하죠. 배도 고프고 뭐 춥기도 하고 갈증도 느끼고 그럴 때마다 뭐 아기들은 울 겁니다. 이 울음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처음 다가와서 이 불균형을 해소시켜 준 사람 대부분의 경우 엄마가 되겠죠. 이 아기가 경험하는 수도 없이 많은 신체 향상성 불균형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해 줬던 그런 대상 바로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기들한테는 제일 처음 배우게 되는 2차적 보상이고요. 가장 강력하게 뇌에 각인되는 사회적 보상입니다. 그래서 돈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학습되고 훨씬 더 강력하게 뇌에 각인되는
그런 2차적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아기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학습하게 되는 이 사회적 보상은 점점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그 범위가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어떤 사회적 관계망도 복잡해지게 되면 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까지 발전하게 돼요. 바로 사회적 보상이 점점 확장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인정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충족하는 방식이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원래 욕구의 어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띠기도 해요. 심지어는 겸손 행동으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정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을 사회와 가정에서 학습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우리는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상들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내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죠.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고급 스포츠카라든가 아니면 뭐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성공한 상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상징들, 신호들을 보상으로 이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바로 SNS,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에서 나오게 되는 이 좋아요 심볼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일상에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지를 잘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신호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량화된 수치로 제시해 주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인 사회적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SNS에 굉장히 빠져들게 되고 여기에 이제 중독까지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제 일생 동안 굉장히 많은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항상성의 불균형을 적절하게 해소시킬 때마다 그 경험들이 우리 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그 경험들이 쌓이는 곳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제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뇌 부위일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위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부분은 이제 이 이마 한복판에서 약간 이제 뒤쪽으로 한 5cm 정도 들어간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바로 이 부위죠.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위인데 어떻게 보면 눈썹과 눈썹 이 중간에서 5cm 들어가 있는 굉장히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대뇌 피질의 일부입니다. 근데 이 부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체 항상성의 불균형을 경험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거란 말이죠. 이게 성공적으로 해소되면 그 정보들이 우리 뇌에 누적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쌓이는 곳이 이 부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나의 신체 항상성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을지를 바로 이 부위에서 계산하는 어떤 직관에 의해서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주 짧은 순간에도 우리 뇌의 이 부분은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신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을 때 어떤 옵션이 나의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지를 이 부위를 통해서 계산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최근 한 연구를 보게 되면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 이게 이제 fMRI라고 하는 뇌 영상 장비로 이제 측정한 결과예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위가 바로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돈을 받을 때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이 부위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보상과 칭찬이라고 하는 보상이 둘 다 나의 신체 향상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우리 뇌가 알려주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다른 것 같은 여러 가지 다른 보상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이라는 보상과 칭찬이라는 보상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의 가치 계산 기능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돈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비난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타인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기도 하죠. 바로 이런 선택이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의 굉장히 빠른 직관적인 가치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포기하고 타인의 호감을 얻는 선택을 할 때 우리 이걸 이타적 행동이라고 부를 때가 있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알아보는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는 이제 현재 부산대 교수로 계신 설선혜 교수님이 했던 연구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타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이기적인 사람과 이타적인 사람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그런 뇌 부위를 찾아봤는데, 그 부위로 바로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타적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선택을 할 때나 타인을 위해서 선택을 할 때 이 부위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선택을 할 때만 이 부위가 활성화되고 타인을 위해서 선택을 할 때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일생 동안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보인 어떤 감사의 표시 아니면 호감, 이런 사회적 보상들을 경험하면서 타인을 돕는 행동이 나의 생존에 유리하다라는 걸 끊임없이 학습을 했고, 이게 뇌 속에 직관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군가를 돕는 행동이 굉장히 빠르게 직관적으로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의 가치 계산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구도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최근에 졸업한 이제 김대은 박사님이 했던 연구인데, 이 여기에서는 이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과 나의 의견이 일치할 때, 나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과 의견이 일치할 때보다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더 활동을 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연구죠. 사람들은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상대적인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거죠. 사실 내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다를 때 그 상대방이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상황이 주는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과 내 의견이 다를 때 그 의견을 수정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이 똑같은 어떤 이미지를 보고서, 어떤 그림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평가하는데, 내가 평가한 결과와 타인이 평가한 결과가 다를 때 그 선택을 바꾸는 현상을 이제 동조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나보다 계급이 낮을 때는 선택을 잘 바꾸질 않아요. 근데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과 내 의견이 다를 때는 내 선택을 바꾸는 경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바로 그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내 선택과 상급자, 계급이 높은 사람과의 선택이 같을 때 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훨씬 더 높게 활성화된다는 걸 통해서 그 행동의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상대방과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과 의견이 같을 때 그걸 또 훨씬 높은 보상으로 경험을 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제 자기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기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적 모형을 얘기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의 주변 환경을 예측하고 이걸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강한 욕구를 만들어내고 이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는 자기감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물리적 환경 대신 사회적 환경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자존감으로 바뀝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타인들, 그런 어떤 사회적 환경을 내가 얼마나 잘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인 거죠. 그걸 바로 자기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다라는 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내가 예측한 것과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떤 예측 오류를 느끼게 되고 이 예측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모형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계속 어떤 위기에 처한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곤 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경험하죠. 그럼 이 자존감이 어떤 상황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 예전에 한 경험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 실수로 이제 크게 넘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넘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가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걸어가다가 골목길을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을 때 갑자기 이제 무릎에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했는데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간 순간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바지를 걷고 봤더니 피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었던 거예요. 큰 상처였는데 사실 넘어지는 그 순간에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제 나의 뇌는 어떤 창피함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통증이죠. 이 사회적인 통증이 신체의 통증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 순간에는 통증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의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내가 반응하지 못했던 거죠. 워낙에 사회적인 통증이라는 것이 훨씬 더 위급하고 이걸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 뇌가 그 순간 결정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알로스테시스의 굉장히 중요한 분배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신체의 모든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하소연을 듣고 있어요.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신호들에 다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중에 일부에만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뇌는 여러 신체들이 보내는 신호들 중에 좀 더 위급한, 시급한 신호들에만 먼저 집중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좀 무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바로 이런 결정이 알로스테시스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바로 분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이 생존을 위해서 위급한 신호들에 먼저 응답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자가 나를 이제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나의 모든 자원을 도망치는 데에 집중해야만 돼요. 다른 신호들에 이제 이 내 자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가용한 자원들을 도망치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알로스테시스 기능입니다. 분명히 다른 신체 부위들도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긴 하지만 내가 이것들에 응답하는 것은 나의 생존에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 생존에 도움이 되는 신호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모든 자원을 일시적으로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자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내 생존을 위해서 더 중요한 기능이죠. 근데 사실 어떤 불균형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불균형을 바로바로 해소시켜주면 우린 다시 균형점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불균형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되면 균형점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돼요. 균형점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균형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균형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어떤 시점에는 아예 완전히 다른 균형점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균형점으로, 원래의 균형점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를 알로스테시스 과부하 상태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나의 어떤 신체 항상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알로스테시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알로스테시스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면 오히려 불균형 상태에 고착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런 상태가 바로 알로스테시스 과부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좀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평평한 면에 이 공들이 떨어져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들은 다 이제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공은 작은 스트레스, 큰 공은, 크고 무거운 공은 좀 더 심각한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공들은 금방 튕겨낼 수 있어요. 다시 균형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고 무거운 공은 한번 균형을 깨뜨리게 되면 좀처럼 이걸 튕겨낼 수가 없어요. 여기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불균형 상태가 계속 고착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작은 공들이 이 주변에 떨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웅덩이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결국 어떤 불균형 상태가 회복되지 않고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악화되는 상황이 알로스테시스 과부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자존감의 하락을 경험하고 나면 내 주변의 어떤 동료들이 나에게 던지는 어떤 가벼운 농담들도 다 나를 이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신호들로 해석이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불균형이 계속 더 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알로스테시스 과부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자존감의 불균형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는 주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타인의 평가가 나에게는 더 큰 불균형을 발생하기도 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상대방의 칭찬, 과도한 어떤 칭찬이나 어떤 호감, 이런 것들은 사실 나의 균형 상태를 깨뜨리는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큰 어떤 기쁨을 주지만 이게 점점 반복되면 예전만큼의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나의 기대 수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기대 수준이 바뀌었다는 건 어떤 균형점이 새로운 상태로 벗어났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전과 똑같은 타인의 칭찬이나 보상이 더 이상 나한테 쾌감을 주질 못하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갑자기 어떤 많은 대중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된 어떤 연예인들, 이런 연예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우울증이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어떤 CEO들이 어떤 부하 직원들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호감의 신호들을 오히려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 상태, 일종의 갑질 행동을 초래하는 그런 행동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자존감 불균형하고 관련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울증, 그리고 자기 비하,
혹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모든 행동들도 결국에는 자존감 불균형과 관련이 되고 알로스테시스 과부하의 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존감이 낮다, 자존감이 높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타인으로부터 굉장히 과도한 칭찬이나 인기를 얻는 경우도 우리는 자존감의 불균형을 경험을 해요. 이런 경우를 낮은 자존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높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의 분류보다는 자존감이 균형 상태인지 아니면 불균형 상태인지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타인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은 사람이나 과도한 비난을 들은 사람 모두 자존감 불균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반복되게 되면 내가 사람들한테 듣게 되는 어떤 칭찬이라든가 비난에 지나치게 많은 나의 어떤 관심을 쏟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비난을 피하고 칭찬을 더 많이 듣고자 하는 노력이 지나치게 작동하기 쉬워요. 이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자존감 불균형 상태고, 이런 자존감 불균형 상태는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건 비난을 듣건 어떤 경우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좋은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비난을 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복내 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복내 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칭찬을 받을 때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난을 듣게 되면 그 수준이, 활동 수준이 떨어져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칭찬이건 비난이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균형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지나치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자원들을 너무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런 상태가 자존감 불균형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를 발생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자존감 상태가 얼마나 균형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듣게 되면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우리는 자기 방어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자존감의 불균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쏟는 노력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죠.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이제 자기 방어 행동이라고 불러요. 저희 연구실에서 있었던 이제 윤희연 박사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기 방어 행동과 관련된 신경학적 기제를 알아본 연구였어요. 이제 이 연구에서는 자기 방어 행동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참가자들을 모집을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초등학생 15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 그리고 대학생 15명, 이렇게 총 60명의 참가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로 초대를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 물건들을 앞에다 두고 이 중에 하나 혹은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미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참가자들이 만든 작품 중에 예가 여기 두 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성인 참가자가 만든 작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나이가 어린 참가자, 10살이었어요. 초등학생이 만든 작품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죠. 얼마나 이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이걸 보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작품을 만들고 참가자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다시 이제 연구실로 참가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작품 평가 과제를 수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먼저 너의 작품을 타인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먼저 보고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을 네가 평가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학진이라고 하는 파트너가, 상대방이죠, 내 작품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결과가 밑에 나옵니다.
전구가 꺼져 있으면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구가 켜져 있으면 창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작품을 안 좋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이 김학진의 작품을 평가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안 좋게 평가하고 싶겠죠, 그죠? 내 작품을 폄하한 이 상대방의 작품도 내가 응징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타인에게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공격적인 자기 방어 행동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에서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75명의 파트너들로부터 내 작품을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내 작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그 파트너, 그 사람의 작품을 내가 똑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이걸 이제 현재 평가 편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어떤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그런 충동적인 자기 방어 행동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충동적인 자기 방어 행동을 사람들이 얼마나 보이는지 나이대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굉장히 평가 편향이 높았어요.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똑같이 대갚아주는 그런 행동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그런 편향이 잘 나타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어릴 때는 내가 그냥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표출하는 방식이 좀 더 이제 직접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점점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런 행동이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내 평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런 행동은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이런 어떤 충동적인 평가 편향과 관련된 뇌 부위를 살펴봤더니 이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활동이 높아지게 되면 이런 충동적인 자기 방어 행동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전혀 자기 방어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 나한테 부정적인 평가를 준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한테 피드백을 평가를 줬던 사람들이 나에게 줬던 부정적인 평가를 다 더해봤어요. 누적을 해봤습니다. 이 나에게 준 부정적인 평가들이 누적된 값들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면 혹시 이 정보가 내가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걸 누적평가 편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걸 나이대별로 봤더니 이건 오히려 성인한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별로 이런 편향을 보이질 않았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편향은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 이 결과를 보고 저게 믿기지가 않아서 성인 참가자만 30명을 따로 모집을 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역시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받은 평가들이 부정적인 평가가 점점 많아지면 이 평가와 상관없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자기 방어 행동은 누적평가 편향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누적평가 편향과 관련된 뇌 부위를 살펴봤더니 여기서는 조금 다른 부위가 나왔습니다.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아니라 좀 더 위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 부위의 이름은 바로 문내측 전전두 피질입니다. 조금 이름이 다른 뇌 부위죠.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위인데 복내측 전전두 피질보다 조금 윗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된 사람들은 즉각적인 어떤 편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내가 받은 평가가 부정적이면 점점점 이걸 차곡차곡 저장하고 기억해서 이것과 상관없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누적평가 편향을 보이는 걸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편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문내측 전전두 피질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 신체 내부 신호로부터
어떤 불균형을 알리는 신호를 받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어떤 습관적인 행동이 먼저 촉발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복내측 전전두 피질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직관적인 가치 계산을 통해서 행동이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앞에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 이 부위를 사용해서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공격적인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 직관적인 가치들끼리 서로 충돌하게 되면 그런 행동이 또 다른 가치 계산 기제를 활성화시켜요. 바로 그게 문내측 전전두 피질입니다. 이 부위가 활성화되게 되면 외부로부터 좀 더 많은 신호들을 수집합니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호를 좀 더 많이 수집해서 좀 더 정교한 가치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방법이 성공적이면 이 아래에 있는 직관적 가치를 점점 수정해 나갑니다. 그런 걸 통해서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걸 토대로 해서 앞의 연구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성인들은 두 가지의 직관적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험을 했을 수 있어요.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누적돼서 어떤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나의 평판에 좋지 않다라는 또 다른 직관적인 가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문내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좀 더 정교하고 복잡한 자기 방어 행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결과가 누적 평가 편향이었던 거죠. 왜 이게 전략적인 더 정교한 평가냐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부정적인 평가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이것과 상관없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상대방에게 되갚아준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평가는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피하면서 나의 상대적인 위치는 높여줄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복잡한 그런 정교한 자기방어 행동인 거죠. 이런 자기방어 행동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행동의 이면에는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아니라 좀 더 분석적인 이런 문내측 전전두 피질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문내측 전전두 피질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을 때 내가 하기 싫었던 행동이지만 억지로 하는 어떤 행동들이 만들어질 때 바로 이 부위가 활성화돼요. 예를 들어서 윤리소비, 내가 사고 싶지 않지만 이 제품을 사게 되면 불이웃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관찰할 때 이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평판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평판 관리 행동인 거죠. 바로 이런 행동과 이 문내측 전전두 피질이 관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날 관찰하게 되면 나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게 돼요. 그리고 내 친구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런 인상관리 행동도 여기 보시는 문내측 전전두 피질의 활동하고 관련되는 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문내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자기의식적 감정하고 관련돼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혹감,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자부심 이런 것들은 전부 자존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감정들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자기의식적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감정을 경험할 때 공통적으로 관련된 활성화되는 뇌 부위를 보니까 바로 이 문내측 전전두 피질이 나왔던 거예요. 이 자기의식적 감정들은 흔히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안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런 자기의식적 감정은 타인의 비난은 줄이고 타인으로부터 칭찬은 더 높일 수 있는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응적인 감정들이에요. 적절하게 잘 사용할 경우 이 감정들은 나의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감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평판을 관리하고 인상을 관리하고 이런 나의 평판과 인상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행동을 만들어주는 그런 핵심적인 감정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감정들이 적절하게 잘 해소되지 않을 경우 너무 과도하게 작동할 경우 오히려 이게
나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자기 방어 행동을 측정하는 그 행동 과제를 써서 새로운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이 경우는 이제 성인들만 대상으로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본 결과는 이 누적 평가 편향이 높았던 사람, 이 문내측 전전두피질을 많이 사용했던 사람들이 우울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부정적인 평가들을 머릿속에 기억 속에 차곡차곡 저장해 놓는 그런 용량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 정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인들 경우에도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경향성이 높을수록 그 사람들은 우울 경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사실 여기 파란색 점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이 일종의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좀 구분하는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근데 저희 연구에 포함됐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인이었어요. 비교적 이제 아주 심각하지 않은 중간 정도 혹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 문내측 전전두피질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이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을 모아서 정상인과 심각한 우울 환자들 간의 뇌 부위에 어떤 부피의 차이가 있는 곳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바로 이곳이 나왔어요. 이 문내측 전전두피질이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 부피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울증의 원인인지 혹은 결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우울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부위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작동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울증 환자로 빠지게 되면 이 부위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자기 비하라든가 아니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습관적인 사고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끊임없이 어떤 우울감을 경험하는 그런 사고의 폐쇄회로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우울증 환자의 어떤 무기력감이라든가 어떤 자기 비하 이런 감정들이 어떤 문내측 전전두피질의 기능에 저하하고도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릴 부분은 이런 어떤 자존감의 불균형 혹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알로스테시스 과부하로 인한 어떤 자원의 지나친 소모 이런 것들을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뇌과학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 이 감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뇌과학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감정은 조금 우리가 흔히 쓰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정의가 됩니다. 뭐냐면 감정은 뇌와 신체 간의 일종의 소통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뇌는 우리 신체 상태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우리 뇌는 우리 신체 상태를 계속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뇌가 예측한 것과 신체 상태가 다른 활동을 보이게 되면 예측 오류가 발생하는데 바로 이 예측 오류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경험한다는 건 우리 뇌가 신체 상태를 예측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신호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신체 상태를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방식이 뭐냐면 자기 감정 인식입니다. 사실 우리 신체 상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도 이전과 같을 때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신체 상태의 불균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은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불균형을 우리는 감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다른 감정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해소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심과 분노감 같은 것이 있어요. 수치심과 분노감은 사실 둘 다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죠. 둘 다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수치심은 나의 내부로 향하고 있고요. 분노감은 외부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을 유발한 원인이 외부에 있을 때 내부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원인이 내부에 있는데 외부를 바꾸려고 하면 불균형은 해소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균형이 고착되고 점점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감정을 인식한다는 건 뭐냐? 내가 감정을 느낄 때 이 감정을 유발한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이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나는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늘 써왔던 충동적인 방식으로 이 감정을 해소하게 되면 우리는 불균형은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어쩌면 불균형은 점점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정을 나쁜 감정, 좋은 감정으로 얘기하고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나쁜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나쁜 감정은 존재하지 않고 나쁜 감정 해소 방식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그 감정을 잘 해소하는 거고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더 익숙한 방식으로 좀 더 손쉬운 방식으로 해소하게 되면 그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균형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 원인에 따른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자기 감정 인식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사실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감정이 바로 인정 욕구예요. 왜냐하면 이 인정 욕구는 우리가 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감추도록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 트레이닝 받아왔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인정 욕구를 내가 인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걸 애써 감추고 우리 안에 가둬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억누르려고 노력을 하죠. 사실 굉장히 많은 자기개발 서적들이 인정 욕구를 버려야 된다, 이걸 억눌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인정 욕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욕구예요. 이 생존을 위해서 이 만들어진 이 인정 욕구를 우리가 억누르려고 한다고 해서 쉽게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이 나도 모르게 튀어오르는 인정 욕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나를 혐오하게 되고 오히려 그 원인을 타인에게 돌려서 타인을 비난하는 그런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억누르기보다는 그 인정 욕구를 경험하는 순간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인정 욕구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맥락들과 만나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기 방어 행동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이런 상태가 이제 알로스테시스 과부하 혹은 자존감 불균형 상태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자존감 불균형은 사회적 맥락의 개수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강한 집착이나 아니면 내가 원했던 지위를 얻지 못했을 때 내가 경험하는 박탈감 혹은 나의 어떤 목적을 방해하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감 이런 것들로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욕구만을 내세우고 내 주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불편함이라든가 불쾌함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태도하고도 관련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던지는 사소한 농담이나 조롱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런 민감한 자기방어 행동하고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어떤 지위를 높임으로써 나의 어떤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들로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집단이 아닌 나와 경쟁적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과도한 어떤 공격적인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차별, 혐오
그런 행동으로도 표출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얻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내가 느끼게 되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어떤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보다 우월한 누군가를 험담하는, 공격하는 그런 타임 험담들,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볼 때 내가 느끼게 되는 어떤 자기 비하라든가 자기 혐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존감 불균형이 표출되는 다양한 방식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자존감 불균형을 경험할 때 그 밑에 그 기저에 있는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게 되면 이 자존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훨씬 더 건강한 방식들을 찾아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사실 자아 정체성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욕구들을 발견해내는 과정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애써 외면하는 그런 욕구들을 하나씩 내 의식으로 끄집어내서 이것들을 내가 알고 있는 자아에 통합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범위를 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자아 정체성이 훨씬 더 견고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바로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어떤 뇌과학이 알려주는 정체감을,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느끼게 되는, 내가 매 순간 느끼는 감정, 그리고 욕구의 원인들을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그런 자기 감정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저는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